어머니! 저 사람이 제 오빠라고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오빠요? 영수가 나 돌아왔다. 그 순간 온 가족이 얼어붙었다. 죽었다고 믿었던 내 큰아들, 그 아이가 30년 만에 노숙자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30년 동안 갈라놓은 진짜 범인, 과연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금빛 신생입니다. 오늘도 쫄깃한 사연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어디서 이야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향 냄새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국화 꽃잎은 비닐에 눌려 끈적이는 소리를 냈고 장례식장 천장 불빛은 눈부시게 하얘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아버지의 장례식 둘째 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다. 영수가 세상에서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다. 내 온몸이 얼어붙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정적이 찾아왔다. 뒤돌아보니 구석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해진 코트, 더러워진 운동화, 며칠 씻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 엄마, 누구야? 딸이 내 옆구리를 잡아당겼다. 몰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난 내 오빠다. 그 한마디에 내 호흡은 한순간 끊어졌다. 무너져 내린 듯한 그의 눈빛이 내 뼛속 깊이 스며들었다. 조문객이 빠져나가자 빈소의 형광등은 윙윙 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 앞에 카키색 봉투, 모서리가 풀려 실밥처럼 흩어져 있었다. 상주가 왜 저 사람을 챙겨? 소문나면 어쩌려고.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체면. 그 단어는 언제나 나를 짓눌렀다. 난 떠난 게 아니야. 아버지도 알 거다. 진실을 묻고 갔다. 오빠의 목구멍에서 꿀꺽 침 삼키는 소리가 울렸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큰 소리로 싸우고 집을 뛰쳐나간 오빠.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다. 편지는 내 시간에 읽겠습니다. 나는 차갑게 손을 뻗어 봉투를 밀어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밤이 내려앉자 빈소의 공기는 더욱 눅눅해졌다. 나는 마침내 봉투를 찢어 열었다. 그날은 너를 위해 내가 거짓말을 선택한 날이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보냈다고? 내 입술이 굳었다. 그 종이 내놔. 큰아버지가 달려들었다.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조작일 수 있지. 구석에서 오빠가 낮게 외쳤다. 조작 아니다. 난 부엌 문 밖에 있었다.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내가 죄를 짓겠다. 얘만 살려달라. 공기 중에서 라이터가 딸깍하고 불꽃을 일으켰다. 큰아버지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30년 전 일을 왜 지금 꺼내는 거야? 오빠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냈다. 날짜는 바로 그날 밤이었다. 장소, 명동 호텔룸 3. 항목, 주류 식사룸 이용료. 그 밤 집에 없었다는 증거네. 그게 어쨌다고. 친척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난 마당에서 쫓겨났다. 이름은 지워졌다.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오빠가 낮게 말했다. 그 순간 낡은 서류철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상속포기각서, 분가 약정서. 설마. 나는 숨을 삼켰다. 멀리서 유리잔이 딸랑 부딪혔다. 오빠의 서명이 억지로 쓰인 듯 삐뚤빼뚤했다. 날짜는 그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다. 며칠 후 딸의 상견례 자리에 앉았다. 호텔 복도의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고 로즈마리 디퓨저 향이 코끝을 스쳤다. 장례 중에 실수 없으셨길 바랍니다. 예비 사돈 측이 말했다. 지난 일은 조용히 묻어둡시다. 아이들 앞길을 위해서. 나는 마침내 참지 못했다. 조용히 묻는 동안 누군가는 30년을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수저가 접시 위에 떨어져 딸깍 맑게 울렸다.
체면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실을 드러낼 차례입니다. 호텔룸의 문이 닫히자 고무 패킹이 쫀득하게 들러붙는 소리가 났다. 이 편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요.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사각, 방 안 공기가 조금씩 낮아졌다. 어머니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기 이름이 있을 거야.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않던 사람의 이름. 젖은 봉투에서 잉크 냄새가 조금 더 짙어졌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을 스쳤고 짧게 따끔했다. 편지 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룸3에서 만나자. -K. 오빠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비닐 슬리브를 벗기는 소리가 얇게 찢어졌다. 흑백에 가까운 색감, 호텔룸의 둥근 테이블 가운데 놓인 과일 접시. 이 얼굴, 유리잔이 덜컹했다. 사진 속에는 오빠와 함께 앉은 중년 남자가 있었다. 양복 차림, 단정한 머리.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다.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사진은 말을 안 하지만 냄새가 말해요. 여기 같은 술, 같은 날.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있어요. 녹취. 손바닥에 닿은 이나지의 미끄러운 촉감이 소름처럼 퍼졌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탁자 위에 놓였다. 오빠가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딸깍. 테이프가 돌아가며 휙 귓속을 스쳤다. 문제아는 오늘 내보냅시다. 혼처는 지켜야 하니까. 말 조심하시죠. 여긴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서류는 내가 준비합니다. 대신 서명은 그쪽에서. 좋습니다. 숨소리가 멈추는 순간 누군가의 시계 초침이 탁 방을 건너다. 지금 제 이름을 들었습니까? 의자 다리가 카펫을 긁으며 우웅 낮게 울었다. 녹음 속 목소리는 큰아버지였다.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오래된 한옥의 대청마루. 장독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먼지가 일렁였다. 딸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거기에는 단순한 유산 분배만이 아니라 빌린 돈과 그 조건이 적혀 있었다. 이 빚 때문에 오빠가 집을 떠난 거 아니야? 누가 이걸 숨긴 거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대청마루 기둥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이건 협잡이야. 누군가 우릴 속인 거야. 마루 위에 펼쳐진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배신의 증거였고 이제 막 불길처럼 살아나려는 분노의 불씨였다. 밤 민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다. 그가 찾아간 곳은 30년 전 그 호텔이었다. 룸3? 카운터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바꾸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다 떠났지. 민수는 호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바닥의 카펫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를 맡았다. 삼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까지 울렸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호텔 지하 보관소에서 30년 전 장부를 찾아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영수증과 장부를 책상 위에 펼쳤다. 구겨진 종이에서 희미한 글자가 빛을 받으며 드러났다. 날짜는 오빠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 그 영수증이야?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물었다. 엄마 봐. 이건 증거야. 오빠가 그곳으로 간 게 누군가의 조작 때문이라는 증거. 나는 종이를 응시하다가 눈매를 좁혔다. 룸3 이게 누굴 가리키는 거지? 누가 이 흔적을 남긴 거야? 저녁 식사 자리 민수는 영수증을 가족들 앞에 내던졌다. 설명해봐. 왜 오빠가 사라진 날 이 영수증이 남아있는 거지? 며칠 뒤 딸의 상견례 날.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돌았다. 유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민수, 내 오빠가 없으니 내 몫이 더 커질 거야.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겉으론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뻔했다. 공평? 오빠가 왜 사라졌는지 말도 못하면서 무슨 공평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큰아버지, 룸삼 영수증에 대해 아시죠? 순간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예비 사돈 측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걸 보세요. 오빠가 사라진 날 이 영수증이 남았어요. 누가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 설명해봐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거실의 공기는 탁했다. 향초가 반쯤 타들어가며 매캐한 냄새를 남겼고 테이블 위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이 똑똑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오빠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했어요. 민수의 말이 바닥을 울렸다. 내 오빠, 노숙자야. 그런 애를 가족으로 인정하면 가문의 수치다. 작은아버지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노숙자? 오빠를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는 영수증을 높이 들었다. 유산 조건 조항 왜 바뀌었죠? 그리고 왜 작은아버지 이름이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죠? 사촌 태훈이 탁자를 주먹으로 쳤다. 증거 있냐고. 밤 공기가 눅눅했다. 골목 끝 작은아버지 집 담벼락을 타고 담쟁이가 올라가고 있었다. 문 열어요. 오빠에 대해 말합시다. 노크 소리가 2번, 3번 겹치자 안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뭐 하는 짓이야, 이 밤에? 태훈이 불쑥 나왔다. 이 날짜에, 이 장소, 오빠가 왜 거길 갔는지 아세요? 민수가 영수증을 내밀었다. 꺼져. 가문 망치고 싶어? 태훈이 영수증을 확 낚아채려다 민수의 손등을 밀쳐냈다. 가문을 망친 건 우리가 아니라 진실을 숨긴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잊어.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작은아버지가 팔짱을 꼈다. 다음날 새벽 창턱에 빗물이 모여 있었다. 현관 매트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거 오빠가 보낸 걸까? 아니야. 오빠는 이런 식의 문장 쓰지 않아. 민수가 저울질하듯 말했다. 봉투를 갈라 펼치자 문장이 튀어나왔다. 모든 죄는 집안 어른에게 있다. 이걸 누가 보냈습니까?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민수는 편지를 들고 친척들에게 전화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신호음과 불통과 회피였다. 모르는 일이다. 큰아버지는 짧게 말하고 끊었다. 편지를 다시 펼쳐 책상 위에 눕혔다. 불빛을 더 가까이 가져오자 잉크가 만들어낸 미세한 결이 보였다. 뒤쪽 여백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내가 죄를 짓겠다. 얘만 살려달라. 어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가 비누 거품을 헹구는 소리, 낡은 배수구가 한번 꿀럭거리는 소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쌀을 씻고 멸치를 우려 팔을 송송 썰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릴 때마다 얘만 살려달라는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어머니가 누구에게 그 말을 했을까? 경찰? 병원? 혹은 오늘 밤 우리가 마주할 누군가? 17장 새벽의 방문. 비는 밤새 창문을 얇게 긁었다. 내가 부엌에서 식은 보리차를 데우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낮고 갈라진 숨소리가 들렸다. 나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나온 목소리는 기억 속 소년의 쉰 목소리와 겹쳤다. 오빠, 오빠. 나는 체인을 풀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오빠는 후드를 반쯤 뒤집어 쓴 채였고 어깨는 비에 젖어 떨렸다. 괜찮아. 들어와. 누구도 오빠를 해치지 않아. 여긴 우리 집이야. 그는 잠시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한 발, 또 한 발. 문턱을 넘는 순간 오빠의 어깨가 가볍게 무너졌다. 오빠를 마루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려는 순간 신발장 위에 낯선 봉투가 있는 걸 보았다. 봉투는 눅눅했고 모서리가 약간 부풀어 있었다. 빗물에 젖었다가 마른 종이 특유의 곰팡내가 희미하게 났다. 오빠,
이거 내가 놓고 온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나는 마른 손가락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벌렸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모든 건 내 몫이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그 이는 언제나 왼쪽으로 살짝 기울었고 몫의 받침은 꼭 눌렀다. 어머니가 언제? 오빠는 대답 대신 젖은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을 꺼냈다. 보헤미안 커피숍, 쌀 2포대, 이름 모를 여인숙의 숙박. 어머니가 나를 계속 찾으셨나 봐. 오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19장 주인공의 붕괴. 딸이 방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밤새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잠들었던 그 애의 눈이 충혈돼 있었다. 엄마, 방금 누가 온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왔다. 담요 속의 오빠를 보고 잠깐 멈칫했다. 엄마, 울었어? 그 질문에 나는 비로소 무너졌다. 체면을 지키며 쌓아 올렸던 말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졌다. 엄마가 잘못했어. 오랫동안 잘못했어. 딸의 눈이 둥글게 커졌다. 엄마, 난 편한 결혼보다 떳떳한 삶을 고를래. 나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감쌌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몰랐던 거지. 오빠가 담요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 말은 나를 더 울게 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체면을 벗었다.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 소리는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며칠 후 딸의 상견례가 다시 잡혔다. 호텔 3층 복도는 두껍게 카펫이 깔려 있었고 샹들리에가 낮은 파도처럼 흔들렸다. 문이 열리자 광택이 나는 구두, 짙은 회색 양복,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의 얼굴이 문틀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내 손에서 컵이 덜컥 미끄러져 소리를 냈다. 나는 시간을 잘못 본 줄 알았다. 수년 전 그날의 골목이 눈앞에 겹쳐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했군요.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단정한 미소를 지었다. 익숙한 억양, 나를 모른 척하는 능숙함. 대화는 예의 바르게 시작됐다. 날씨, 직장, 결혼식 날짜. 사돈 어르신은 건강히 계신지요? 그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손목 위에서 얇은 흉터가 반짝였다. 나는 그 흉터의 모양을 알았다. 30년 전 사진 속 그 남자였다. 며칠 후 상견례가 잡혔다. 호텔 3층 복도는 두껍게 카펫이 깔려 있었고 샹들리에가 낮은 파도처럼 흔들렸다. 나는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엄마, 이 결혼 괜찮을까? 딸이 반듯한 예복을 입고 내 옆에 섰다. 화장기 아래 불안이 얇게 비쳤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빠 일 때문에 예비시댁에서 뭐라고 할까 봐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말이 많으면 약해 보일까? 침묵하면 냉정해 보일까? 체면의 그림자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이제는 사실만 보자. 진실을 숨기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문이 열리자 호텔 직원이 미소로 우리를 안내했다. 둥근 테이블 위에는 흰 접시와 유리잔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꽃꽂이는 과하게 화려했고 물수건에서 레몬 향이 났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스카프를 걸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떨림이 들키지 않도록 깊게 호흡했다. 어머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딸이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나는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다. 식당 문이 천천히 열렸다. 광택이 나는 구두, 짙은 회색 양복,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의 얼굴이 문틀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내 손에서 컵이 덜컥 미끄러져 소리를 냈다. 나는 시간을 잘못 본 줄 알았다. 수년 전 그날의 골목이 눈앞에 겹쳐졌다. 비슷한 빛, 비슷한 냄새, 그리고 그의 얼굴. 처음 뵙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했군요.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단정한 미소를 지었다. 익숙한 억양, 나를 모른 척하는 능숙함. 아, 네. 저희도 방금 왔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 귀 안쪽에서 피가 솟는 소리가 났다. 딸이 내 팔을 살짝 눌렀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쪽은 저희 아들 준혁이고요.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예비 사돈 어머니가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예비 사위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버지를 닮은 듯 닮지 않은 듯 애매한 얼굴이었다. 대화는 예의 바르게 시작됐다. 날씨, 직장, 결혼식 날짜. 하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시간 속을 헤매고 있었다. 사돈 어르신은 건강히 계신지요? 그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손목 위에서 얇은 흉터가 반짝였다. 나는 그 흉터의 모양을 알았다. 오빠의 손목에도 비슷한 자국이 있었다. 나는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오늘 나는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실례지만 혹시 예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테이블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예전에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는 포크를 돌리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요. 나는 일부러 가볍게 웃었다. 예비 사돈 어머니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사소한 오해들이 있어 왔다고 들었어요.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무늬 있는 고급 봉투였다. 오해라고 하시면?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안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형제분 이야기 말이에요. 예비 사돈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결국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다. 네, 맞습니다. 저희 오빠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라니요?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윙윙거렸다. 그런데 그게 저희 아이들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다. 물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비 사돈 어머니가 말했다. 체면. 나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봉투가 테이블을 건너왔다. 내 앞에서 멈췄다. 나는 마른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낡은 영수증, 계약서 복사본, 메모들이 쏟아졌다. 날짜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갔고 금액 옆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의 집안 이름. 이게 뭔가요? 나는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다. 2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저희가 그동안 이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 처리한 일들이에요. 예비 사돈 아버지가 설명했다. 영수증 중 하나의 메모란에 볼펜으로 대충 쓴 글씨가 있었다. 처리 완료 문제 인물 이동. 내 장내가 서늘해졌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재빨리 맞춰졌다. 문제 인물이라는 게 재개발을 반대하던 주민들이죠. 합법적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다. 그 중에 익숙한 주소가 눈에 띄었다.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 주소였다. 우리 집 주소가 왜 여기에 있죠?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아, 그건 예비 사돈 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짓밟았군요. 나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듯 몸을 기울였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오빠는 가출한 게 아니었다. 그는 이동되었다. 치워졌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딸이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일단 차근차근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 사돈 아버지가 나직하게 말했다. 오해요? 이 서류들이 다 오해인가요? 나는 영수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 날짜를 보세요. 우리 오빠가 집을 나간 바로 그 시기예요. 딸이 놀란 눈으로 서류들을 훑어봤다. 어머니,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예비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연? 여기 적힌 주소가 우리 집이고 여기 적힌 이름이 우리 아버지 이름인 것도 우연인가요? 나는 다른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강제 철거 대상 가옥 목록이 적혀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재개발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죠.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후 오빠가 갑자기 집을 나갔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어요. 부인, 그건 정말 억측이에요. 예비 사돈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다. 억측이라고요? 그럼 이 서류들은 뭔가요? 나는 또 다른 메모를 들어보였다. 가족 해체 작업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예비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예비 사돈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사업이었어.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고. 사업이었다고요?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업이었다고요? 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다은아, 진정해. 나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 마음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준혁아, 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니? 딸이 예비 신랑을 돌아봤다.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회사 일이었고, 회사 일이면 다른 사람 인생을 망쳐도 되는 거예요? 딸이 소리쳤다. 다은아, 목소리 낮춰라. 나는 딸을 제지했다. 하지만 내 마음도 같았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웨이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웨이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준혁아, 우리 잠시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딸이 예비 신랑의 손을 잡았다. 다은아, 나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알아. 너 잘못이 아니야. 딸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딸의 말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다은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나는 딸에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요? 준혁이는 잘못이 없어.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짊어질 필요는 없어. 내 말에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책임감을 느껴요. 책임감? 제가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예비 사돈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만하자.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다. 끝이라고요? 당신이 끝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명확히 밝혀야 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증거가 없다고요?
이 서류들이 증거 아닌가요?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다. 이런 건 법정에서나 통하는 거야. 여기서는 무의미해. 예비 사돈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나죠.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딸이 놀라며 내 팔을 잡았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어요. 우리 오빠가 왜 집을 나갔는지,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비에 젖은 모습으로 누군가가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다. 오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오빠는 말없이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더 들려 있었다. 비에 젖은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늦어서 미안해. 오빠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 어떻게 여기를? 다은이가 연락했어. 내가 와야 할 것 같다고. 딸이 미안한 듯 나를 봤다. 혹시 이분이? 예비 사돈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다. 네, 제 오빠예요.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오빠는 예비 사돈 아버지를 쭉 쳐다봤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오랜만이네요, 박 사장님.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예비 사돈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살아있었군요. 죽었다고 생각했나요? 오빠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비 사돈 어머니가 갈팡질팡했다. 얘기가 길어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오빠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20년 전 우리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었어요. 오빠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죠. 세대째 살던 집을 떠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오빠의 말에 집중했다. 그때 박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러. 그런 적 없다. 예비 사돈 아버지가 부인했다. 없다고요? 그럼 이건 뭔가요? 오빠가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에 두 남자가 찍혀 있었다. 이게 당신이고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사진 속 박 사장님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얼굴은 분명했다. 사진 한 장으로 뭘 증명하려고? 사진 뒷면을 보세요. 오빠가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에는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95.3 15- 마지막 협상. 마지막 협상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우연이야. 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 병이라고요? 건강하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나도 끼어들었다. 그 후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오빠는 죄책감에 집을 나갔고 저는 홀로 남았죠. 왜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딸이 물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박 사장님이 싸우는 걸 봤거든요. 오빠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죠. 이제 그만 헛소리 하시죠. 예비 사돈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헛소리라고요? 그럼 이것도 헛소리인가요? 오빠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시 병원 기록이에요. 아버지의 사인이 적혀 있어요. 서류를 본 예비 사돈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급성 심근경색. 하지만 부검은 거부되었죠. 누군가의 압력으로.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요? 당신이 그 압력을 넣었으면서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혁아, 우리 나가자. 딸이 예비 신랑의 손을 잡았다. 잠깐, 다은아. 우리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자. 더 듣고 싶지 않아. 이미 충분해. 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다은아, 나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준혁이 애원하듯 말했다. 알고 있었든 몰랐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혼은 할 수 없어. 그 말과 함께 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은아. 준혁이 딸을 불렀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다. 나와 오빠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에서 만나요. 진실을 밝힐 때까지. 나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제3딸의 눈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다은아, 괜찮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지 않아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우리는 집에 도착했다. 오빠도 함께 들어왔다. 오빠,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나는 오빠에게 말했다. 괜찮아. 나는 갈 곳이 있어. 아니에요. 오늘은 꼭 여기서 주무세요. 딸이 오빠의 팔을 잡았다. 삼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오빠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룻밤만.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오빠,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오히려 후련해. 오빠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법정까지 가야 할까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가야 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20년 전의 재개발, 아버지의 죽음, 오빠의 실종, 그리고 오늘의 진실까지. 증거 자료는 충분한 것 같네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시도해 봐야죠. 오빠가 말했다. 물론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후 우리는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했다. 민사소송이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는 충분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변호사가 말했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준비 단단히 하세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증거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오빠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과 내가 모은 것들을 합치니 제법 두꺼운 파일이 되었다. 이걸로 충분할까?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충분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법정의 공기는 냉장고 속처럼 차가웠다. 형광등의 백색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를 걷어갔고 마이크는 간헐적으로 지직 소리를 내며 내 숨소리를 과장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설명하십시오. 판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우리 변호사가 일어섰다. 20년 전 피고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 원고의 부친을 협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부친이 사망했고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네,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첫째, 당시 재개발 관련 계약서들입니다. 피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확대된 계약서가 떠올랐다. 둘째, 원고 부친과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셋째, 원고 부친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급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부검은 거부되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피고 측에서 반박하십시오. 판사가 상대편을 바라봤다.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섰다. 20년이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합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나는 법정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다. 오빠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오빠가 증인석에 섰다. 파리한 얼굴, 떨리는 손, 그러나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저는 20년 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오빠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아버지와 피고가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물었다. 아버지가 절대 집을 팔 수 없다고 하셨고 피고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협박이나 강요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돌아가셨죠. 증인은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그냥 학생이었고 상대는 큰 회사 사장이었어요.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집을 나간 겁니까?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법정에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제35장 피고의 반박. 피고,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판사가 박 사장을 바라봤다. 박 사장이 증인석에 섰다.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다. 원고 측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단순히 사업상 만남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럼 원고 부친의 급작스러운 사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물었다. 그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에는 건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박 사장이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우리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판사가 놀라며 물었다. 20년 전 그날 밤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잡음이 섞인 음성이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소. 집을 팔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요.
박 사장의 목소리였다. 절대 안 팔겠소. 이 집은 우리 가문의 터전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소. 박 사장의 협박성 발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녹음 파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당황하며 물었다. 원고의 부친이 몰래 녹음해둔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설명했다. 아버지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오빠가 증언했다. 저도 최근에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동네가 망가지고 있어. 아버지의 분노 섞인 목소리. 망가진다고요? 발전하는 거죠.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박 사장의 냉소적인 대답. 돈이 전부는 아니오. 사람이 살아온 정이라는 게 있어. 정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현실을 보세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만약 계속 반대한다면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사장의 협박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다른 식이라니 무슨 뜻이오? 직접 겪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녹음이 끝났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피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정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십시오. 판사가 추궁했다. 원고의 부친을 협박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반대하자 압력을 넣었습니다. 어떤 압력을 넣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법정이 경악했다. 약물이라니요?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을 음식에 몰래 넣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오빠를 봤다. 오빠의 얼굴도 창백했다. 그럼 원고 부친의 사망은 제가 죽인 겁니다. 박 사장이 무너져 내렸다. 2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딸이 법정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왜 지금에야 고백하는 겁니까? 판사가 물었다. 아들이 결혼하려는 상대가 하필 그분의 딸이더군요. 박 사장이 우리를 바라봤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속죄해야 할 때가 온 거라고. 피고를 살인죄로 기소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미움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였다. 공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정 밖으로 나왔다. 박 사장도 변호사들과 함께 나왔다. 잠시만요. 내가 그들을 불렀다. 박 사장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과한다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박 사장이 놀란 듯 나를 봤다. 저희 가족이 20년 동안 안고 살았던 의문이 풀렸어요. 오빠가 내 옆에 와서 말했다.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도 다가와 말했다. 준혁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딸이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몇 개월 후 우리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오빠와 함께였다. 아버지, 진실이 밝혀졌어요. 내가 묘비에 대고 말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오빠도 무릎을 꿇고 절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신념을 지키셨으니까. 우리는 묘소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 꽃을 올렸다. 이제 뭘 할 거야? 내가 오빠에게 물었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 오빠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집으로 와. 고마워. 하지만 내 힘으로 새 시작을 하고 싶어. 오빠의 의지가 느껴졌다. 하지만 혼자는 안 돼. 우리가 도울게. 딸이 오빠의 팔을 잡았다.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오빠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우리가 도움을 주었지만 대부분 오빠 스스로 해결했다. 새 출발이야. 오빠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오빠가 자랑스러웠다. 20년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이 6개월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준혁이었다. 다은이와 얘기하고 싶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딸과 나는 오빠와 함께 카페에서 준혁을 만났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딸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다은이를 정말 사랑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딸이 대답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내 마음도 복잡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방해할 권리는 없었다. 조건이 있어요. 딸이 말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해 제대로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오빠가 덧붙였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아버지도 감옥에서 반성하고 계세요. 1년 후 딸과 준혁은 다시 결혼을 결정했다. 이번에는 진정한 마음으로. 결혼식장에서 오빠가 딸의 손을 준혁에게 건네주었다. 내 조카를 잘 부탁해. 내 삼촌.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체면보다 진실을,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한 용기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다. 체면보다 진실을,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체면과 진실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